네, TT 2급 42회 이론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퇴직급여 관련된 자료이다. 추계액은 얼마인가? 추계액이라는 게 뭐였어요? 직원이 퇴직하면 얼마 정도 필요할까? 이걸 씁니다. 결산 때마다. 내년에 직원이 퇴직하면 얼마 정도의 퇴직금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금액까지 퇴직금의 충당부채라는 걸 만들어줬습니다. 됐나요? 항상 퇴직금의 충당부채를 설정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설정한다. 아시겠죠? 그럼 봐보죠. 1월 1일 날 퇴직금의 충당부채 전기 2월액은 500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기 2월이랑 똑같은 단어가 뭐예요? 기초. 작년으로부터 넘어온 금액은 기초 금액이랑 똑같은 거예요. 올해 1월 1일 금액이랑. 됐나요? 네, 충당부채가 500이 있습니다. 현재. 네, 7월 1일 날 퇴사로 인해서 200만 원의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이때 분기가 어떻게 돼? 7월 1일 분기가. 항상 여러분들 대손 처리하는 거 아시죠? 대손 처리할 때 충당금으로 먼저 처리해요. 바로 대손상각비로 잡아요.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처리하고 모자르면 대손상각비 잡았죠. 이 퇴직금 지급하는 것도 똑같아요. 항상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모자르면 퇴직급여를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그러면 200만 원의 퇴직금을 줬는데 500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써먹어요? 200 써먹고 그냥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200. 대손 쪽이랑 분기가 똑같아요. 됐나요? 그럼 이제 잔액 얼마 남았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300 남았던데. 그죠? 500 중에 방금 200 써먹었으니까. 근데 결산 때 얼마를 더 증가시켰어요? 부채 증가가 되면이니까. 얼마 더 증가시켰어요? 600. 잔액이 300이 있었는데 600을 더 증가시켰다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900이었겠죠. 900이니까 300 남아있는데도 600이나 더 만들었겠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인 겁니다. 됐나요? 확인하셨죠? 이 분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퇴직금의 충당부채 설정하는 결산 문제.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 자본이익은 자본이익이 뭐였어요? 뭔가 주식을 거래하면서 뭔가 이득을 봤다라는 계정과 뭐 있어요? 주식 발행 추가금, 장기주식 처분 이익, 또 감자차 이익 이렇게 가라마 이렇게 하면 정답 1번. 이런 거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얘기했죠. 계정 까먹기 서버 등록 들어가셔서 자본 쪽 클릭, 자본 이익금 클릭, 여기서 주식 발행 추가금, 감자 차익, 장기주식 처분이 이거는 고를 줄 알아야죠. 제가 회계 때부터 항상 이거 많이 활용하라고 했잖아요.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하면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 이거 대선 쪽 여러분들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죠. 그죠?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봤을 때 2020년도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내역에서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 얼마냐? 대손상각비를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 항상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혹시나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처리 시 대손 충당금이 모자른 게 있나? 모자른 거. 왜요? 충당금 모자르면 비용 끌고 왔잖아요. 대손 처리할 때. 두 번째는 결산 때. 결산 때, 결산 때 충당금,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비용표라는 거. 그렇죠? 그죠? 매출채권 기초잔액 50,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은 매출채권 기초잔액의 5%를 설정했대요. 그러면 봤을 때 50만 원의 5%를 충당금을 만들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또 계산해 보는 겁니다.
50만 원 곱하기 5%. 아, 이때 2만 5천 원이었다는 거지? 이렇게. 그냥 2만 5천 원이었다고 알려주면 되는데 굳이 그냥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렇죠? 근데 매출채권이 5만 원이 회수불능 처리했대요. 5천 원이. 통장금 얼마 있어요? 2만 5천 원 있으니까 5천 원 처리하는 거 충분해요? 모자라요? 충분하네요. 이때 대손 충당금 5천 원 그리고 대변에 채권 5천 원 이렇게 대손 처리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 잔액 얼마 남아 있어요? 충당금 어이구 왜 이렇게 안 써져? 잔액 얼마 남아 있어요? 2만 원 맞아요? 2만 5천 원 가지고 5천 원 써먹었으니까 2만 원 남아 있겠죠? 근데 문제 보니까 기말 잔액이 60만 원이며 이번엔 4%로 할 거예요. 그럼 6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4%.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2만 4천 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요만큼 대손총당금을 만들 건데 잔액 얼마 남아 있어요? 2만 원. 잔액을 빼야죠? 2만 원. 추가로 설정할 금액 얼마예요? 4천 원. 정답은 2번이겠죠. 왜요? 얘기했잖아요.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 모자란 거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결산 때 4천 원 설정할 거니까 정답은 4천 원인 겁니다. 왜요?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회계 처리가 뭔데요? 대손 삼각비 4천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요거니까 4천 원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손 쪽이랑 위에서 했던 퇴직급여 충당고치랑 똑같아요. 퇴직급여 충당고치도 설정할 때 퇴직급여 이렇게 처리했잖아요. 됐나요? 확인하셨죠? 비슷비슷합니다. 이거 대손 충당금이랑 퇴직금의 충당모트 쪽을 여러분들이 조금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아시겠죠? 4번 회계 기본 가정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문제예요. 기본 가정이랍니다. 뭔가 가정이 있대요. 1번 첫 번째 기업의 소유주와는 독립적인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며 회계 단위 관점에서는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기업의 여러분들 대표이사 기업 사장이죠. 대표이사랑 회사랑 같은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둘 다 독립된 실체입니다. 독립된 실체. 대표이사도 따르고 회사도 따르고 맞아요. 회사가 버는 돈을 대표이사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도 한 독립적 실체로 보겠다. 사람처럼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 실체는 기업이 독립된 이 주체는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일을 한다. 장기간 종속한다. 이게 뭐예요? 계속 기업이에요, 계속 기업. 왜요? 우리는 폐업하지 않고 계속 장기간 동안 기업을 운영할 거다. 말도 안 되는 가정이에요, 그냥. 세 번째,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기간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게 뭐겠어요? 기간별 보고과정. 정답은 3번이겠죠. 발생 기준의 가정은 뭐예요? 그런 거, 막 비용의 이연 이런 거. 뭐예요? 단기 경과분만 비용 처리하겠다. 분만 비용 처리. 이게 마우스로 쓰는 거라서 어려워요. 단기 경과분만 비용 처리한다. 이거 막 성급 비용 그런 문제 풀어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 됐나요? 확인했죠? 그 정답은 3번. 5번. 재고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냐? 1번. 수익원가 재고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을 결정한다. 여러분들 제가 저가법 얘기했죠. 저가법은 원가랑 시가 중에 뭐가 더 커야지 저가법 낮은 금액으로 장부를 작성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시가가 큰 거는 원래 정상적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내가 사온 금액보다는 비싸게 팔겠죠. 문제 보니까
맞는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취득원가가 재고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이게 낮아야지 정상인 거예요. 이게 높을 때는 저가법을 사용한다고요. 1번은 틀렸겠죠. 거꾸로 된 겁니다. 거꾸로 이렇게 시가랑 거꾸로. 취득원가가 낮은 건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상품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시가는 순시장 가치를 말한다. 그 다음에 단 원재료의 순시장 가치는 현행 대체 원가다. 여기 맞는 얘기입니다. 왜요? 상품은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시가를 순시장 가치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상품은 판매하는 거잖아요. 판매하는 거니까 시가는 순시장 가는 가치, 내가 실제로 팔 수 있는 가치, 이게 시가가 맞겠죠. 근데 원재료는요, 팔기 위해서 갖고 있나요? 사용하려고 갖고 있나요?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시장 가치는 지금 쓸 수 있는 돈, 대체 원가다. 이런 말인 겁니다. 2번이 맞는 얘기겠죠. 3번도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발생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가 가정을 좀 한번 해드리면 원가가 만약에 1,000원이고요. 시가가 만약에 500원이다.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1,000원에 사온 걸 500원에 팔 수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가법을 사용하자라고 본다고요. 저가법. 평가법이라는 거 뭐라고요? 이 원가랑 시가 중에 낮은 금액을 장부에 써놓자. 이렇게 기말 금액, 낮은 금액 500원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지금 1,000원에 넘게는 팔아야 되는데 500원에 팔 수밖에 없으니까 500원 손실 보는 거 맞아요? 그 계정이 이겁니다. 분계가 재고 자산 평가 손실 500원 이렇게 처리를 해요. 됐나요? 그래서 이 평가 손실은 뭐 영업의 비용, 판관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매출 원가, 매출 원가 가산 계정이에요. 기말 500원을 적으면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원가가 커져요. 매출 원가가 이렇게 커집니다. 이건 뭐 회사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따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원가의 금액이 커집니다. 이게 제가 평가손실 금액이 있으면 이 문제에서 이 프로그램 평가손실 금액이 있으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있네요.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만 하시면 돼요.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제품 쪽이 있죠. 제품 쪽. 제품 쪽 맨 위에 여기 제품 매출원가 뭐예요? 제품 매출원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7억 9,400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7억 9,400. 그럼 봤을 때 제가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기말 제품 재고액을 5천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7억 9,400이었는데 7억 9,400이었는데 이렇게 7억 9,400이었는데 5천만 원은 기말에 남았다라고 해서 5천이 원가가 준 거예요. 왜 5천만 원은 기말에 적었다는 것 자체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못 파는 거죠. 그래서 판 금액만 원가로 인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7억 9천에서 7억 4천을 바뀐 건데 여기서 제가 재고예산 평가 손실을 2천을 써볼게요. 방금 7억 얼마였죠? 7억 9천에서 7억 4천으로 바뀌었는데 얼마로 바뀌었어요? 7억 6,400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조금 길게 볼까요, 이거를?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워요. 자, 보시면 제가 요거를 볼게요. 우리 회사는 요만큼 팔 수 있는데 5천만 원을 제가 기만에 썼다라는 건 아직 못 팔고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은 남아있으니까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을 뺀 금액은 팔았겠죠. 그 금액이 여기 7억 6,400이라고요. 이거 7억 4,400. 대폭 매출원가. 이 상황에서 제가 평가 손실 2천을 잡잖아요. 이러면 7억 4,400이었던 게 이렇게 7억 6,400으로 바뀐다고요. 이거 자체가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이렇게 원가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매출 원가가. 됐나요? 이게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이 계정 과목이라고요. 내가 분기를 직접 쳐가지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500원 써도 되지만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500원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이거 그래서 자동 계산입니다.
됐나요? 자동 계산이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론에서 나왔으니까 보여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틀렸겠죠? 매출원가에서 가산하는 게 맞겠죠? 가산. 방금 커졌잖아요. 평가손실 2천 잡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감모 손실의 경우 정상적인 감모는 영업이요. 틀렸죠? 정상 감모가 뭐예요? 매출원가. 비정상 감모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이었잖아요. 이거 막 거꾸로 막 말장난 치는 거예요. 딱 봐도. 말장난 치는 건데 제가 봐도 이런 문제를 푸는 것도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말로 막 지 혼자 떠드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맞으셔야 됩니다. 6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요약한 거다.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또 말장난하는 문제네요. 뭐 짜증나는 문제만 나왔네. 그죠? 그러면 기말 재고 실사에 보니까 50만 원 있답니다. 5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또 보니까 네이처에 주문하여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운송 중인 상품 30만 원이 있답니다. 이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해요? 안 해요? 이건 안 하죠. 왜요? 제가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사올 때는 뭐라 했어요? 나한테 실제로 도착이 돼야 내 거. 선적지 인도 조건이 내 판매자가 물건을 선적했어? 알아서 그거 내 거야. 이렇게 잡는 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었잖아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아직 운송 중이다.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재고자산으로 잡지 않는 게 맞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얘는 아직까지 50이고 위탁 판매 의뢰한 접종품 이거 뭐라 그랬어요? 친구야 대신 팔아줘. 요거였습니다. 10만 원 친구가 대신 팔아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판매한 금액이 2만 원이대요. 10만 원을 보내줬는데 2만 원만 팔았으니까 아직 내 거는 얼마예요? 8만 원이네요. 8만 원.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용 판매 이게 뭐였어요? 야 내가 너한테 물건 보내줄 테니까 구매사를 표시해. 아니면 안 살 거면 하지 마. 있나요? 그래서 100만 원 중에서 구매사를 표시 확정된 금액이 30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만 원 중에 30만 원은 산다는 얘기예요. 얘가. 아직 못 판 건 얼마야 그러면 70만 원. 다 더하면 되겠죠. 정답은 128만 원.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이 문제 짜증납니다. 수정 전 당기순이익. 요거 다들 짜증날 거예요. 얘네들이 뭔가 수정을 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100에서 얼마로 바뀌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세 개가 다 어려워도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만이라도. 그럼 봤을 때 문제를 보죠. 재고자산 매입 거래 중 중복입력으로 인한 과대 계상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요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뭐 요런 거 하세요. 요런 거. 감가상각비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할만할 겁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비용을 크게 잡았다. 비용을 30만 원을 실수로 더 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00이 원래 더 빼가지고 순이익이 100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수정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더해야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순이익을 구하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순이익이 비용을 130을 빼가지고 순이익이 100만 원 나온 거예요. 수익이 만약에 그냥 23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130의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빼봤는데 실수로 야 그거 30만 원 크게 뺀 거다. 큰일 났다. 이거 추정해. 그럼 얼마나 추정해야 돼요? 30만 원의 실수로 더 뺀 거였으니까 원래 맞는 거는 100을 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230에서 100을 빼는 게 올바른 거니까 얼마가 돼야 돼? 130. 얘는 뭔가 플러스 다시 해야겠죠. 130 여기까지는 지금 구한 상태인 겁니다. 됐나요? 확인하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자 비용 관련이래요. 미지급 비용 회계처리 누가? 이거 결산 문제였습니다.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 분계. 이자 비용은 비용이고 미지급 비용은 딱 봐도 부채니까 이렇게 분계를 쓴 것뿐이에요. 이렇게 비용을 얼마 잡아야 된다고요? 20을 잡았어야 되는데 누락했대요. 130에서 20을 더해야 되겠어요? 빼야 되겠어요? 빼야겠죠. 빼는 게 맞다면서요. 빼야 되는데 실수로 못 뺐어라고 나온 거니까 빼줘야죠. 추정하라고 했으니까. 130에서 20을 빼면 얼마 나와요? 110이 나오겠네요. 20을 빼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얘만 남은 겁니다. 그렇죠? 110에서 50을 더하거나 110에서 50을 빼야 되는데 110에서 50을 더해버리면 160이 나오죠. 근데 160이 정답이 없잖아요. 110에서 50을 빼야 되는 정답밖에 없겠구나라고 1번 이렇게 찍는 거예요. 됐나요? 확인하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지문이 나왔지만 세 가지 지문을 막 전체를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 안에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저처럼 막 110에다가 50을 더해야 하거나 빼야 되는데 뭐지? 네, 110에서 50을 더하면 160이 나오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뺄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정답을 1번 이렇게 찍는 겁니다. 됐나요? 확인했죠? 그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8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예요? 대표적으로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 이런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뭐 이제 딱 보면 됩니다. 이제 1번부터. 1번 9월 1일에 취득한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은 결산이 현지 만기가 2개월 남았으므로 현금성 자산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만 해보세요. 만기일이랑 관련이 없어요. 지금 취득했을 때 9월 1일 날 이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해야 된다고요.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었어 원래? 6개월 만기니까 얘는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그다음에 2번 A은행의 당좌자금 잔액이 3,000원이고 B은행의 당좌자금 잔액이 마이너스 2,000원이면 현금성 자산은 1,000원으로 기록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0원 빌린 거 그냥 부채인데. 그죠? 마이너스면 그냥 부채잖아요. 차입금 같은 거. 그래서 애도 땡이죠. 아무 관련 없는 겁니다. 당장 값이 왜 서로 왜 빼요? 맞나요? 3번. 은행이 발행한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를 분개할 때 뭐라고 분개해요? 현금. 이게 현금성 자산인데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틀렸네요, 이거도. 단기금융상품은 이런 겁니다. 아까 이런 거. 6개월 만기 정기예금. 이런 거. 이런 게 단기금융상품이지 현금은 현금성 자산인 거예요. 4번이네요. 현금성 자산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거의 없어야 돼.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왜요? 3개월 동안 여러분들 3개월 만기 적금이면은 갑자기 여러분 이자율 변동이 막 10% 20%가 오르거나 떨어질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것들은 뭔가 가치 변동의 위험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들 간주 공급을 고르는 얘기예요. 그냥 맨날 이런 말입니다. 간주 공급 자, 개, 사, 폐 네 가지 고라고 했습니다. 자가 공급 개인적으로 준 거, 접대 목적으로 준 거, 폐업했을 때 남아있는 거. 정답은 2번이겠죠. 접대 목적으로 공짜로 준 거. 이게 뭐예요? 사업상 증여라고요. 사업상 증여. 그렇죠? 그래서 접대 목적으로 공짜로 줬지만 실제 판매하려고 했던 시가의 10%만큼은 국가한테 부가세를 내야 된다. 이게 간주 공급이었습니다.
있나요? 이거 자재사패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업장에 원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른 여러분들 내가 사장인데 사업장이 두 개 있어요. 다른 사업장한테 원자재 조금 보내줄게요. 이거 갑자기 시가 10% 부가세 내세하면 웃기잖아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는 견본품 주는 건 아무 관련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맨날 홈플러스 가면은 콤플러스 같은 거 앞에 막 오레오 견본품 붙어 있죠? 그런 거를 부가세 따로 내지 않잖아요. 4번도 상품 진열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한테 반출한 경우 요거도 시가의 10%만큼 낼 필요 없습니다. 되나요? 그 정답은 2번. 공짜로 줬지만 시가의 10%만큼 부가세를 내라. 2번이 간종금입니다. 10번 영수증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금액이 얼마인가? 아이고 참 진짜 제가 여러분들 회계 때 얘기했던 거가 뭐가 있었냐면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품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면세품은 여러분들 원래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왜 웃었냐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제 영수증은 아니고요. 이거를 잠깐 보세요. 원래 영수증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별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별표 되어 있는 거 있나요? 이게 다 면세품이라는 뜻이에요.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물품. 여기 써 있죠. 별표 표시한 상품은 부가세 면세품목이다. 근데 제가 왜 웃었냐면 무슨 문제를 이렇게 내는지 뭐 별표 표시를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고르라고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바닷가에서 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면세품이에요. 농산물 뭐였어요? 사과.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거 산낙지 있네요. 맞아요? 그렇죠? 면세 품목은 얼마예요? 총. 두 개 더하면 얼마죠? 면세 품목은 11,880원이 되겠네요. 이게 두 개 합치면. 그렇죠? 면세 품목이고 휴지. 이거 휴지, 딸기, 초콜릿, 사이다. 이건 다 뭐예요? 과세품입니다.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계산기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2,640원, 4,400원, 3,300원. 이거 하면 다 더하면 13,640원. 금액이 잘못됐나? 3,300원 플러스 2,640원 플러스 2,400원 플러스 3,300원. 이건데? 그죠? 여러분들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보시면 그래서 13,000 이 네 개를 더하시면 13,640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영수증에 나와 있는 금액은 부가세 합친 금액일까요? 부가세 별도로 따로 구해야 될까요? 부가세 합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영수증을 봐도 여러분 이 금액은 다 부가세 합친 금액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홈플러스 가서 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초코파이 5,000원 이러면 결제할 때 5,500원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5,000원 자체가 부가세 합친 금액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부가세 합쳐보니까 13,640원이 나왔는데 요거를 부가세 합친 공급 대가라고 불렀죠. 이거를 공급가액으로 구할 때 제가 나누기 뭐하라 했어요? 1.1. 나누기 1.1. 12,400원이 과세 물품의 공급가액이네요. 12,400원. 부가세는 얼마겠어요? 1,240원. 합쳐가지고 13,640원이었겠네요. 맞나요? 그렇죠? 이 영수는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금액들이 다 부가세 합친 금액이에요. 요 금액을 이렇게 과세물 분가액 그리고 부가세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는 거고 연세 품목도 따로따로 나와 있는 거고 일반 여러분들이 장 볼 때 영수증 확인하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누기 1점이 나왔나. 저도 만약에 13,640원이라고 돼 있었 만약에 B가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 찍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금액은 부가세 합친 금액이다라고 좀 언급을 좀 해주면 또 그다음에 학생분들이 좀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됐나요? 그다음에 11번.
이 예정 신고 기간이 매입세액의 내용이다.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이 문제 잘 나왔잖아요. 이게 예정이면 7월부터 9월이고요. 그렇죠? 불공제 빼고 더한 거 더하면 정답이죠. 트럭 수리 비용 공제되고 임차료 관련 공제되겠죠. 안 될 이유가 없죠. 승용차는 몇 cc가 넣으면 안 돼요. 1000cc가 넣으면 안 된다. 요거였잖아요. 초과는 불공제다. 얘는 안 되겠네요. 그럼 150만 원에 10%, 150만 원이니까 정답은 3번이겠네요. 됐나요? 이 금액들 자체가 매입대행 내역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150만 원이겠죠. 대표적으로 부가세 불공제가 뭐 있었어요? 토지 관련 지출, 토지 땅과 관련 지출한 거, 그리고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접대 목적, 그리고 1000cc 넘는 비영업용 승용차. 이것도 제 회계 파일이 다 카페에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슬슬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세무 1급 때 공부하기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번부터 소득세법 종합소득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 확정신고라는 게 5월에 신고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그렇죠? 봤을 때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 지금 소득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면 해야죠. 이거 왜 안 해요? 땡. 1번이 정답이냐고. 틀린 거니까. 됐나요? 다른 것도 한번 다 읽어봐야 됩니다. 출자 공동사업 이거 풀었던 거잖아요. 그죠? 제가 친척형이랑 이렇게 술집 차린다고 했을 때 이거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무조건 종합과세. 종합과세 된다. 맞는 얘기했죠. 사적 연금소득 규정은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소득조건들. 기타 소득 중 골동품 양도소득은 분리과세. 맞는 얘기입니다. 분리과세라는 건 원천징수 세금을 떼임으로써 세금 내는 거 끝. 됐나요? 이거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가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다. 이걸 기억할 겁니다. 실기를 위해. 아시겠죠? 4번 일용근로소득 옳은 거 1번. 다른 소득과 합산 이상하죠. 일용직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잖아요.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2번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땡. 근로소득세 공제는 산출세액의 55%나 공제해 줍니다. 이거 일용직 어떻게 구했어요, 여러분? 전화 계산했을 때. 1급여액에다가 마이너스 일용직 소득공제라는 거 해줬어요. 소득공제. 이게 1일 15만 원을 빼준다라고 했고 이래야지 소득 금액이 나오고 소득 금액이 없다라고 치죠. 과세 표준이 많이 나오고 과세 표준에서 항상 6%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산출세액의 55%를 빼면 나머지 45%만큼 세금 내면 된다. 이 계산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공제 하루에 15만 원 맞고요. 정답 3번이네요. 원천세율 10%가 아니라 6%라고 6%. 최저세율. 최저세율이라고 생각하세요. 6%. 됐나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맞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4번, 14번. 산출세액을 계산하래요. 이런 문제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겠죠? 그럼 봤을 때, 이 문제 봤을 때, 이 문제에서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세율이 6%다 라고 알려주면은 분명히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세율이 6% 나올 거예요.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씩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거 제가 책을 좀 많이 써드렸던 내용인데 이런 식 같은 거를 기억하기 힘드니까 한 번만 더 보죠. 자, 보면 저랑 이 계산 구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소득 금액들 다 합치면 종합소득 금액이고 여기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여기서 세율을 구해서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 문제에서는 얘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고 항상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이면 문제에서 세율 6% 곱해서 얘를 구하라라고 나온 것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솔직히 이런 계산 구조 손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람들이 이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손으로 한번 풀어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회사 들어가면 프로그램 쓸 거니까 그냥 시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만 기억하자라는 마인드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어떤 지저분한 문제인가. 봤을 때 문제에서 근로소득금액 있죠? 소득금액. 왜요? 소득금액 다 합친 게 종합소득금액이었으니까. 맞아요. 소득금액 900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금액 600 있고요. 그렇죠? 정기예금 이자가 200 있대요. 이자랑 배당을 합쳐서 뭐라 본다 했어요?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얼마 이하면 분리가 된다고 했죠? 2천만 원. 이거 무조건 기억해냅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 되니까 여기 같이 합산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이미 세금 냈으니까 끝.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살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일 다니시는 분들이 뭐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뭐 과거 일을 다니셨거나 그럼 봤을 때 일을 다니면서 적금을 들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거 내 연봉이랑 이자 받은 거랑 합산해가지고 연말정산하나요? 아니잖아요. 이자 낸 거는 이자 받는 거는 세금 떼이면 끝이에요, 그냥.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요. 되나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요 두 개만 합쳐서 소득 금액이 되겠네요.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0만 원. 500. 맞아요. 소득공제. 공제라는 건 빼주는 거니까 여기도 공제. 이 소득공제가 대표적으로 그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소득공제 얼마? 500. 과세 기준이 얼마 나와요? 1,000만 원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다라고 언급해줬으니까 이 과세 표준이 1,200 이하일 거예요. 1,000만 원 곱하기 6%면 얼마예요? 60이겠죠 그냥. 정답은 3번. 되셨나요? 그 다음에 15번 보죠.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중 옳은 거.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이거 바로 정답.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있었어요? 배우자. 배우자도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2번도 볼까요? 부녀자 한부모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녀자는 50만 원 받을 수 있고 한부모는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받아야 된다. 100만 원 공제받는 것이 좋겠죠. 이득일 겁니다. 부녀자 공제는 조건이 뭐였어요? 여성인 근로자가 돈을 조금 벌어야 된다. 돈을 조금 번다는 거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거나 근로소득 금액, 연금소득이 연봉이 4,100만 원 이하. 이런 것들 저 못 썼는데요. 상관없다고요. 계속 얘기할 거니까. 궁금하시면 녹화본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한부모 공제는 뭐였어요? 배우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여성인 근로자가 배우자도 없고 돈을 조금 번다고 하면 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복 공제를 못 받게 하다고요. 그럴 때는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됐나요? 그리고 3번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1월에 한다. 2월이에요. 연말정산 2월. 요것도 틀렸고 기본공대 대상자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대학원 등록금은 제가 본인 지출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본인 지출. 얘도 땡이네요.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되셨나요? 확인했죠? 여기까지가 TD급 42회 이론 문제였습니다.